김성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본부장님. 네. 좀 분위기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월요일 뭐 상당히 각도기님하고 삼자 되면 조금 이렇게 어둡게 방송하다가 우리 재밌었잖아요. 예. 보는 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세 분의 대화. 그런가요? 오늘 좀 아쉽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올해의 마지막 월요일 방송. 우리 그러게요. 본부장님 혹시 주중에도 출연하시던가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오시나? 네, 아침에. 그렇구나. 저하고는 오늘 마지막인데 네, 그렇죠.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네, 예.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이 저 하셨고. 보내버리려고요. 아니.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마지막이시면 이제 같이 뭐 좀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크리스마스는 그러게요. 잘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요? 네. 아니 뭐 그냥 뭐 가족들과 식사하고 가족들.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도준이가 안 나타나가지고 드라마 막내 얘기예요. 아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결말이 저한테는 있어서 아. 좀 어제 좀 약간 기분이 좀 그랬어요. 너무 스포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다 봤는데 뭐 안 이미. 보신 분들 안 많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저는 이제 아들이 그 휴가 나와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네, 그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잘 보냈습니다. 아유 우리 최 아나운서님 뭐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네. 예. 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났는데 자 본부장님 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가 잠깐 있다가 산타 랠리가 아니라 사탄 랠리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거의 사탄 랠리를 얻어 맞았습니다. 12월 달에. 네, 참 힘든 2022년을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이제 제 개인 유튜브 찍고 방송 만드는데 안 그래도 개인 그 글로벌 인사이트를 통해서 올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죠? 2022년이 30년 제 경력에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한 해가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힘든 예측하기가 참 어려웠던 한 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벌어진 일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니까 지난주에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이제 그래도 다우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사탄까지는 아니었고 사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뭐 10% 미만의 하락이니까 그래도 꽤 회복했죠. 꽤 회복을 한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보시면 뭐 S&P 500은 20% 가까이고 나스닥은 33%나 하락이고 또 중소형주는 22% 가까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 거는 이미 벌써 과거 미국의 S&P 기준으로 경기 침체를 반영한 숫자가 마이너스 24%니까 19.3% 하락을 했다라고 계산하시면 상당히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것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제 왜 이렇게 좀 얻어맞았냐라는 부분이 이건 뭐 다들 요즘에 인식하는 부분이겠지만 좋은 good news is bad 이거잖아요. 그러게 참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여러 가지 과거의 툴들에 비교했었을 때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통 분기의 이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이다가 더 나아지고 플러스로 가고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돌려본 과거 결과값으로는 확률이 70% 이상의 확률로서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더 좋아지는 분기가 나타나면 그 분기에 시장이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 4분기, 2, 4분기 그다음에 3, 4분기가 시장이 나쁘지 않았죠. 8월 달까지.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4, 4분기가 지금 또 다시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숫자가 지금 3분기가 너무 좋게 나왔다. 3분기가 이 정도로 좋게 나올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센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게 아니죠.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가 지금 실질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센티먼트가 취약하다.
예,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숫자 얘기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좀 걸적거렸다. 예, 그죠? 임금이 예, 임금이 11월 달이 확 튀었단 말이죠. 네. 예, 임금 상승률이 전달 대비 연간 환산 숫자로 봤었을 때 10.3%나 나왔고 또 작년 동기 대비 숫자가 6.4%로 다시 튀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당연히 미 연준도 똑같이 걱정을 하겠죠. 미 연준이 굉장히 이제 고용 시장과 연결을 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그래서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저희가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임금 상승률과 인플레이션 연관관계 이게 딱 뭐 1대1의 연관관계가 아니다.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이 낮은데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실질 성장률이 높았었을 때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 임금 상승률은 명목 GDP를 연결시키는 거고 네. 그 명목 GDP 안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질 성장률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정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예, 그래서 금요일 날 그나마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해줬던 그 이유를 보자면 우선 그거 전에 네.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뭐 경제 성장률 예상보다 높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터미널 인트레스트 레이시라는 게 이제 중립금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죠? 최종금리. 네. 예. 뭐 이거를 중립으로 보는 거죠. 미 연준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3년 그리고 2024년 거의 까지는 어쨌든 여기 숫자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2023년엔 계속해서 5% 근처. 네. 그래서 실질적 금리를 못 내린다는 거죠. 예, 2023년에는 그리고 2024년 뭐 한 하반기쯤 돼야지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5%의 금리를 반영을 시키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FF 선물 시장 보면 내년도 3월까지가 5% 고점이고 내년 말에는 한 4.5.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3.5 요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내년 말에는 시장은 금리 인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 네. 관련된 질문을 제가 2부에서 드렸었는데 네. 시장은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년 전체적인 숫자가 여기 보시면 이제 4.7에서 거의 4.7 사이니까 네. 예, 거의 4.7에서 5 사이니까 이 정도 금리를 반영을 시키고 이제 시장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금요일 날 반등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은 PC 인플레이션 추이가 어쨌든 꺾여 내려왔습니다. 네. 예, 더 중요한 숫자는 이제 만돈 그러니까 전달 대비의 숫자겠죠. 이 숫자가 이제 0.1%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걸 연간 환산하면 1.2%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 연말쯤 되면 그래도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지금 이거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등이 이런 숫자가 나왔으면 반등이 0.2%만 올라갔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왕창 빠지고 지금 반등은 못 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원 PC 인플레이션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또 4.7%로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 PC 인플레이션보다 더 낮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게 사실 인플레이션에 가장 자극을 하는 요소가 임금보다는 오히려 이 숫자를 더 많이 따라간다. 유동성. 예, 유동성이다. 근데 이제 유동성을 18개월 포워드로 해버리면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꺾여 내려오는 게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벌써 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던 이 유동성 증가율이 지난 1년 넘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숫자도 지금 7%대로 떨어졌고 요 추세로 간다면은
뭐 내년 말쯤 되면 거의 정상화된다. 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것보다 또 재밌던 제가 차트를 본 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알파인 매크로라는 쪽에서 이제 자기네 프로프라이터리 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상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물론 이게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플라이 드리븐 하면서 지금 쭉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추세는. 네. 그렇다면 2024년 되기 전에 정상화된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딜레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를 봤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지금 미 연준이 걱정하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냐.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면 미 연준은 어떻게 스탠스를 바꿀 거냐. 네.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정답이 없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보고 있는 유동성 축소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정상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얼마나 빨리 반영이 되느냐, 얼마나 늦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얼마나 내년도가 괜찮을 거냐, 안 괜찮을 거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거다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요거 차트잖아요. 낙타등. 네, 그죠. 낙타등. 네. 다시 올라갈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게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느냐. 그죠? 지금은 어쨌든 공급 쪽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임금은 안 꺼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할 거고 뭐 이런 모습이 어떤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환경에서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내년도는 괜찮다. 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추세에 중간선거 이후에 3년 차의 임기 때는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을 해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은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듯이 임금 상승률 부분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실질 성장률이 깨질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대금리차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기정사실화 시킨 게 내년이잖아요. 거의 펀드 매니저들의 90%가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걸 가정을 집어넣고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컨센서스 에스티메이션이 전망치가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벌써 4, 4분기의 이익 전망치가 마이너스 3%. 예, 그리고 내년 1, 4분기 이익 증가율이 0. 예, 2, 4분기도 거의 이익 증가율이 없고 그리고 3, 4분기, 4, 4분기가 올라가는 이런 추세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는 이미 벌써 올해 4, 4분기와 내년 1, 4분기, 2, 4분기 경기 침체를 반영한 숫자이잖아요. 사실은. 게다가 매출 증가율이 올해가 11%인데 내년도는 3%로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성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그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번에 발표되고 있는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 추이도 여전히 7%대가 나왔고요. 지난주에 대출 증가율이 12.2%가 나왔고 전주 대비 증가율 연간 환산이 10.1%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가계대출 증가율인데 11.8%가 나오고 있고 15.7%가 기업대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경기 침체가 나온다? 그러니까 4, 4분기 숫자가? 저는 그럴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들은 결국은 지금 4, 4분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달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월, 11월, 12월 숫자가 지금 대출 증가율이 10%가 넘어요. 그러면 명목 성장률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아무리 낮아도 살짝 낮지 아주 낮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뭐 계속 이제 사실 보여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긴 하는데 이 대출 증가율은 경기에 후행하는 변수로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대출이 어떻게 후행입니까? 대출이요? 대출이 경기가 안 어떻게 후행이에요? 좋아지면 대출을 빌려서 경기를 쓰는 거죠. 그게 네네. 후행이지 않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예,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는 실적이 깨지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요즘에는 시장이 굉장히 선반영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 시장이 마이너스 25% 빠졌어요. 네. 자, 근데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갔나요? 아니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이익이 깨졌나요? 올해 이익이 안 깨졌어요. 올해 미국의 EPS 증가율은 연간 환산으로 했었을 때 5%가 넘습니다. 근데 시장은 마이너스 25%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시장이 굉장히 선반영을 미리미리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걸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대출 가지고 경기를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얘가 유의미한 지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시 또 얘기를 해보면 예금 증가율로 놓고 같이 볼게요. 네. 자, 예금 증가율이 빠지고 있어요. 그럼 보통 예금 증가율이 빠지면은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1년 뒤, 2년 뒤에 오겠죠. 네. 그게 대출 증가율의 축소와 연결이 되니까. 근데 예대율로 보시면은 과거 추세를 보면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1900년대부터 1970년대부터예요. 보시면은 자, 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사이클을 보시면 이때가 장이 확 올라가는 주기예요. 그러니까 예대율이 상승하는 주기에서 시장이 폭락하는 적은 없다. 그 다음에 예대율이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은 폭락을 한다. 그렇죠? 과거에 똑같은 추세입니다. 보십시오. 2003년부터 예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주간에 시장이 폭락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폭락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렇죠? 예대율이라는 게 은행에서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게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주느냐. 네. 금액의 비율. 금액의 비율. 네. 그게 높아졌을 때 시장이 높아지고 빠진 적이 있다라는 것은 예. 그만큼 경제 활동이 더 많이 활발하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예. 거고요. 그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경제 활동이 확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도 보시면은 2013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쭉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거예요. 근데 훅 폭락했던 게 이게 코로나19 때 터진 거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예를 저희가 보고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티먼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부분인데, 자, 내년에 자, 이미 벌써 시장은 내년이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기정사실을 했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 활동은 너무 좋대요. 그죠? 임금 상승률이 높대요. 네. 예, 매출도 일어나고 있대요. 소비도 괜찮대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자극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은 것만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년에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거죠. 저는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에 있어서 뭐 계속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모기지 관련 쪽으로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때 경기 침체 사이사이에 보시면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케이스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높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바로 가진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가 7%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6.27%로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뭘로 계산을 하냐면 이 금리와 대출 증가율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이 금리 수준보다 더 높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대출 증가율이 금리보다도 더 낮아지면 그때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자를 못 내는 환경까지로 가버리면 당연히 위축이 되고 네. 경기가 침체가 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실적도 망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추세보다는 여전히 높은 대출 증가율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경기의 침체가 급격하게 빠르게 일어날 확률이 낮다라고 저희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시장이 걱정했던 거 정도는 아니다. 네, 아니라는 거죠. 약한 침체 정도다. 네, 거기다 저는 약한 침체도 아니고 그냥 경기 둔화. 경기 둔화 정도. 둔화 정도. 근데 둔화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미 연준이 지금 올해 0.5, 내년 0.5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실제 성장 전망. 실제 예. 성장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보시면 이제 그다음에 이런 생각들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보통 경기 침체랑 연결이 된다는 걱정을 해요. 네.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현재 주택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폭락을 했었을 때가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됐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폭락을 했다. 그래서 걱정스럽다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사실은 투자자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요 증가가 급감을 했지. 사실 투자자의 주택 구매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올 캐시라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택을 사고 있는 수준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의 펀디멘탈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추이도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경기 침체 부동산 가지고 연결시키려면은 정말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다는 거는 신용카드를 썼던 뭘 썼던 간에 개인들이 대출을 일으켰는데 네. 그걸 갚지 못하는 현상과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부동산까지도 박살이 나고 이런 현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의 주택시장의 환경도 그렇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부분도 그렇고 또 가계의 펀디멘탈을 놓고 봐서도 급격한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다. 예, 레버리지 레이쇼도 그렇고 가계 부채 비율도 그렇고 기업 부채 비율도 그렇고 레버리지가 높다라고 미국에 생각하는 부분은 딱 하나. 정부 부채 비율이 높다. 이거예요. 근데 정부가 계속 고집해서 금리를 정부 부채 비율 관련된 정부 금리를 높게 유지시킨다. 저는 오래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얼마나 시장이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느냐 안 반영하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투자를 하고 있고 12월 달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네. 단기적인 어떤 단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시장 흔들기가 일어났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때는 보통 옵션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빨리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리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는 뭐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네. 논리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유 부부장님은 여전히 그 금융 활동으로 봤었을 때는 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게 유지되는 걸 봤을 때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양면성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은행권이 몸살이긴 했어요. 왜? 가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서프라임처럼 과다한 부채를 일으켜서 개인들이 엄청난 문제가 터진 거죠. 집을 한 채가 아니라 막 세 채씩 사고 막 이런 식의. 그래서 이거 못 갚는다 생각하니까 네. 급격하게 대출 증가율이 급락하고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붕괴와 연결이 됐어요. 지금은 금리를 막 올렸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그걸 잘 갚는단 말이죠. 개인들이.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대출을 갑자기 우리 너 돈 못 갚지 나 이제 대출 안 해줄 거야. 이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로 넘어간 적은 제가 은행을 분석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떤 근데 두려움을 감싸게 하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푸코 레이쇼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에 가장 많이 얻어맞은 종목이 12월 달에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죠? T. 예, 그죠. 네. 그런데 그게 거의 한 달 동안에 지금 뭐 얼마나 빠졌더라? 아무튼 게다가 일주일 사이에 18%가 빠졌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깨진 숫자가 나오는 거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근데 이걸 가지고 풋을 땡겼어요. 그러니까 풋이라는 건 끝납니다. 만기가 3개월 안에 끝나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수익을 한 달 사이에 거의 40%에서 100%씩 버는 분들이 나와요. 그거를 지금 땡겼단 말이죠. 근데 그건 끝나요, 그걸로. 만약에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저 회사가 망할 거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40% 폭락하고 일주일 사이에 20% 폭락하고 이런 현상이 이해가 가지만 과거에도 저희가 2008년, 2009년도에도 경험했던 건데 자동차 회사 포르쉐 가지고 주가 뭐 높낮이를 갖다 콜이나 풋 가지고 변동성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2월 달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얻어맞고 있는 업종이 뭐냐면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네. 예, 이런 쪽이 다 연결돼서 지금 얻어맞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이걸 충격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부분이 펀더멘탈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회복 불가능이다. 그래서 12월 달 주가 이렇게 폭락하는 것이 다 justify,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저희는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매출 증가율이나 대부분의 숫자는 계속해서 좋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풋콜 레이쇼 가지고 일시적으로 흔드는 거지 장기화되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비정상적인 흐름이 오래 가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3개월 안에 끝나면 네. 그거는 일시적인 흔들기라는 거죠. 그게 보통 바닥을 형성시켜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 업종들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 2주 동안에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분석한 투자 레터들을 보내드리고 하고 있는데 저희의 결론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 왔다고 보세요, 본부장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계속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 숫자적으로 보시면은요. 네. 이거를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대비해서 9월 달, 10월 달에 바닥이 더 낮아졌던 이유? 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에서 1.5%포인트 정도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바닥이 1%포인트가 10에서 12.5% 정도를 해소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점이 더 낮아졌어요. 근데 지금 10월 달 대비해서의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12월 달이. 네. 근데 그것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미 금리는 반영이 됐다. 예.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게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이클적으로 봤었을 때 이 차트를 저는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좀 희망을 좀 가져보시라고. 네. 예. 이게 뭐냐면 1950년대부터 항상 그 10년 주기로 봤었을 때 사이클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항상 뭔가 굉장히 큰 폭의 아웃퍼포먼스가 일어나는 띠이 있어요. 그죠? 자, 1950년도에는 유럽이었습니다. 60년대에는 미국의 니프티 50. 예. 그리고 70년대에는 이머징 마켓 카마더티였어요. 80년대가 일본이었고요. 90년대가 미국의 IT였고요. 2000년대가 이머징 마켓 카마더티가 다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메가캡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또 이머징 마켓 카마더티가 올 거냐?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사이클을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AI, 자동화 요거가 전체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저는 T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12월 달에 다 얻어맞았어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가 틀렸다면 이게 얻어맞은 게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과 연결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여기 연결되어 있는 자동화와 AI와 자율주행과 이게 다 깨져야 돼요. 이 사이클이. 근데 저희는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지금부터 2030년까지 가는 사이클의 테마라면 지금의 이 일어나고 있는 변동성이 기회가 되는 거지 여기서 도망가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시간적으로 몇 개월 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 고객들이나 저희가 투자 조언을 해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쪽에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종목을 잘 골라 놓으셨다면 네. 여기서 도망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힘들게 다가오는 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에요. 지난 3개월 동안. 티가요? 예,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죠. 좋게 봤으니까. 물론 사는 타이밍은 저희는 12월 달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 한 달 동안에 얻어맞는 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잘 다시 또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더 빠졌으니까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잘 버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생각했던 적절한 저점보다도 20% 추가 하락할 수 있어요. 어떠한 종목도 업종도. 네. 제가 2008년도에 경험했던 게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때 막 이 회사가 망한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을 때 현대차가 4만 원, 그 다음에 뭐 기아차가 7,000원, 8,000원 갔었을 때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때를 봤었을 때 추가로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3만 5천 원까지 빠졌어요. 4만 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예. 또 뭐 기아차가 7천 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6천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게 그 이후에 2년 동안에 5배, 10배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펀더멘탈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가가 지금 빠졌는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근데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이게 이제 테슬라에서 나오는 내용이네요. 현재의 이게 영업 마진율이 이게 이제 기존의 오토 인더스트리예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동차 산업, 내연기관 산업은 영업 마진율이 아무리 높아도 두 자릿수로 안 갑니다. 낮을 때는 거의 뭐 2%대까지 떨어지고요. 네. 올라가봐야 7%, 8%대까지 올라갑니다. 맥시멈. 근데 보시면 크로스오버 시작한 게 딱 2021년이에요. 이때부터 아웃퍼포먼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빠지느냐 아니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몇 배냐면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은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이 앞으로 유지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가 S&P 500의 평균값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리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 업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 우리가 계속 걱정해왔던 생산성 향상의 가장 선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 향상이 있지 않다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 결국 당연히 대세 하락장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네. 뭐 오늘도 이렇게 또 시장에 또
소신을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또 유도원 본부장님의 교훈은 사실은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시결과도 같이 좀 그렇죠. 같이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